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법원 서류 한 장에 담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80살의 여성이신데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고요.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채무자 이름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보고서라는 게 그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제인이 작성하는 거잖아요.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왜 파산하게 됐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 이런 걸 정리한 문서죠. 겉보기에는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그 행간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그 사실만을 바탕으로 해서요. 한 개인이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하고 또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그 삶의 조각들부터 한번 맞춰보죠. 채무자분은 어떤 분인가요? 일단 80세 여성이시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그리고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으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소득을 보면 월 47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 기초생활수급 관련 지원금? 그런 종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 47만 원이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주거 이력이에요. 보고서를 보면 2014년부터 한 10년 정도 되죠. 그때부터 계속 따님이나 아니면 손녀가 임차한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해 오셨어요. 아, 본인 부담 없이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 없이 지내오신 거죠. 현재는 손녀 명의의 LH 임대주택에 계신다고 하고요. 이걸 보면 채무자 본인의 경제적 기반이 처음부터 좀 취약했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도 하셨네요. 보니까 공공근로도 하시고 또 어떤 회사에서 청소원으로도 일하셨는데 회사 이름은 익명 처리. 근데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이제 고령이셔서 근로 활동은 좀 어려운 상태셨군요. 네, 맞습니다. 월 47만 원 소득만으로는 정말 생활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쩌다가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신 걸까요? 그 경위가 궁금한데요. 보고서에 파탄 시기 및 원인, 이게 나와 있죠. 네, 시기는 2023년 8월경으로 보고 있고요. 원인으로는 대출이자 부담 증가하고 또 생활비 지출 증가, 이걸 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채무자의 따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머니, 그러니까 채무자 명의의 카드를 빌려서 쓰신 거예요. 아, 어머니 카드를요? 네. 그걸로 이제 가게 운영 자금도 쓰고 또 생활비로도 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가게 운영이 좀 어려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만 따님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개인 생활비랑 가게 자금 이게 막 뒤섞인 상태로 빚이 발생했는데 그 빚이 구설하니 80살 어머니한테 남게 된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근로 능력도 없으신 상태고 하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어떤 금융거래가 참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 따님이 남기신 빚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파산 채권 총액, 그러니까 갚아야 할 빚은 약 1,334만 원 정도입니다. 1,334만 원이요? 네, 채권자는 주로 은행들이에요. 우리은행 외 3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그 명목이 생활비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딸의 사업자금 문제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생계 유지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예금이 한 142만 원 정도 있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파악된 재산은 그 예금 142만 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소득 47만 원에 예금 142만 원. 이게 전부인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파산 관제인이 이 142만 원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요? 왜죠? 이게 법에서 정한 압류 금지 재산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아하, 압류금지 재산이요? 네, 쉽게 말하면 정말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돈마저 가져가 버리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관제인이 또 조사를 했어요. 지난 한 5년 동안 재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또 혹시 다른 가족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배우자나 부부님, 아니면 자녀들 명의로 다른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상속받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특별히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결국은 월소득 47만 원,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예금 142만 원. 이게 전부고 1,300만 원 넘는 빚만 남은 상황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파산 관제인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의견이 중요할 텐데요. 관제인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파산 폐지 의견이에요. 파산 폐지요? 그건 뭔가요? 이건 뭐냐면 채무자의 재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금 142만 원이 너무 적어서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 여기서 그냥 종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인 거죠. 사실상 빚 갚을 재원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재산이 너무 없어서 절차 진행 비용도 안 나온다. 그런 의미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바로 면책 허가입니다. 면책 허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파산법에는 몇 가지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몰래 숨겼다거나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불성실한 경우에는 빚을 탕감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제인이 보기에 이 채무자분에게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에서 벗어나서 정말 최소한의 삶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낸 거죠. 그렇군요. 파산 절차는 중단하고 빚은 탕감해줘라. 이런 의견이네요. 네. 근데 채권자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막게 되는 건데 혹시 이해제기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 부분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채권자 이의 없음.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었군요. 네. 아마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오늘 저희는 이 파산 보고서 한 장을 통해서 돌아가신 딸이 남긴 빚과 또 생활고에 시달리시던 80세 노모께서 결국 법원의 도움으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의견을 받게 된 그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생계비만 남은 채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시는 현실이 참 담담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이 건조해 보이는 법률 문서 한 장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년층의 부채 문제라던가 또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가족 간의 리스크,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따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그렇게 되셨는지, 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그 심정은 어떠셨을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런 숨겨진 맥락들이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